너무나 많이 쓰여지는 제목이죠. 요즘 책 제목에. 삶의 무기가 되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5장의 제목인데, 요즘에 이 제목이 거의 출판업계에는 50에 읽는 논어부터 해서 그 비슷한 제목으로도 히트를 쳤고, 이 제목도 엄청나게 많이 쓰여있죠. 철학책이나 이런 무기가 되는 뭐 어떤 책, 무기가 되는 뭐 심리학 책 이런 내용. 삶의 무기가 되는 스토아 철학. 제가 봐도 삶의 무기가 되는 네, 철학은 뭐 많은 철학이 있지만 스토아 철학도 분명히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한다는 건 지혜를 사랑한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삶의 무기가 돼야 되죠. 삶의 어떤 기준이 돼야 되죠. 그게 철학인데 대부분은 뭐 필로소피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뭐 이거는 너무 그냥 학구적인 얘기인 것 같고. 네. 277페이지에 의사들이 응급 상황에 대비해 메스와 도구들을 곁에 두듯 그대의 철학도 당신 곁에 잘 준비해 두라. 아urelius 얘긴데 방금 저도 말했던 계속 이 그 옆에서 두고 읽고 보고 사유하고 해야 그게 철학이라는 거죠. 예. 한번 읽고 끝났다는 걸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스토아파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늘 가까이 두어야 한다, 광장. 뭐 많은 심리학책에서 뭐 회복 탄력성 이런 단어 많이 쓰는데 결국은 간단한 거죠. 옆에 계속 두고 계속 읽고 사유하는 게 결국은 회복 탄력성을 돕는 거라는 거죠. 뭐 여러 이론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도대체 철학이란 뭐냐? 삶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자기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철학이죠. 279페이지에 두려움을 시각화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불행에 대한 사전 숙고. 어떤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에픽텍토스의 얘기로 매일 죽음과 망명 그리고 기타 재앙들을 염두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망명이 그때 당시에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힘든 일 중에 하나였더라. 이게 매일 죽음과 망명과 재앙들, 뭐 질병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라는 당신의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뭐고, 어떻게 반응할 거고, 매일 다른 사람에게 벌어질 불행에 대처할 준비가 되었는가. 뭐 다른 사람이라는 건 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어떤 발생했던 사고나 질병이나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얘기인 거죠. 예상치 못한 역경이 영향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부정적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더 좋다. 뭐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논의예요. 근데 지금 이쪽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불행에 대한 사전 숙고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얻어낸 답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들도 답을 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저자도 그렇고. 부정적 시각화, 그러니까 금방 말했던 역경을 생각해 보는 거에 대한 이점을 여기서는 책에서 이렇게 6가지로 정리했죠. 중립적 요인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되죠. 이 부정적 시각화가 없으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잘 안 됐을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적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고, 충격을 완화하고, 쾌락 적응을 피한다는 거. 쾌락은 금방 적응되는 거, 피한다는 거, 부정적 시각화. 그 걱정이 줄어들고. 아까 말했던 긍정적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 완전 반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통속적 내용.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이게 그냥 우리 특히 뭐 우리나라인지 외국은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거의 이게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죠. 긍정적 생각만 해라는. 근데 아니라고 지금 이 친구들 이야기하고 있죠. 280페이지에 중립적 요인을 인정하는 데 도움. 아까 말했던 부정적 시각화인데 도움된다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이었던 사건들을 중립적으로 보는데 익숙해지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을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중립적인 걸로 판단하라는 거죠. 자신한테 발생했었던 일 모든 것은 다 중립적이라는 거죠. 의지와 행동만 자기 통제고 그 다음에 다 중립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선호하지 않는 중립적 요소를 분리하는데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중립적 요소인데 좀
불편한 일은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립적 요소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해석이라는 거죠. 네. 계속 이거 뭐 1페이지부터 계속 이 이야기하고 있죠. 스타 철학에서. 281페이지 우리가 원하는 걸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되죠. 부정적 시각화에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은 이거일 수 있죠. 보통 과도한 낙관주의, 그냥 낙관주의라고 하니까 좀 나쁘게 쓰는데 그냥 과도한 긍정주의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모든 다 잘 될 거 생각하면 이루어져. 뭐 이런 거 했을 때 결국은 예방 조치를 잘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저는 뭐 현실적 낙관주의라는 단어도 쓰긴 하는데 여하튼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불행에 대한 사전 수고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기업에서는 사전 분석 많이 하잖아요. 뭔가 제품을 출시했을 때, 안 됐을 때, 어떻게 됐을 때, 이걸 미리 좀 대비하는 게 기업에서는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행에 대한 사전 숙고죠.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네. 대응할 준비가 되는 거죠. 예, 말했던 부정적 시각화를 하면. 두려워하는 걸 시각화하면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 맞죠? 아렐리우스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담하고 배은망덕하고 무례하고 충성스럽지 않고 거짓되고 이기적인 사람을 나는 오늘도 만날 거다. 그렇죠. 오늘 매일 만나고 계실 거예요. 우리도, 저도, 누구든. 그런데 그는 정신적으로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도 준비했다는 거. 그들 중 누구도 나를 해치거나 악한 일에 연루시킬 수 없다. 따라서 나도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발, 손, 눈, 두 줄의 이처럼 함께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라. 나는 이렇게 거짓되고 이기적인 애들 만나겠지만 나를 끌어들일 수 없어. 나쁜 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아우렐리우스가 좀 대단한 황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가능했던 그 당시에 막강한 지금의 대통령하고 다른 황제였는데도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걸 매일 이렇게 시각화했다는 거죠. 바로 사형에 시킬 수도 있던 그 당시에 시대상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다르게 해석하면 황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냥 상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보죠. 매일 아침, 매주, 매달 사전에 내가 마음 다짐하는 게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봤던 문장이었고요. 또 이런 문장이 나오죠. 마음이 역경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안정된 때이다. 네, 뭐 맞는 얘기죠. 일단 분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준비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포르투나 운명의 여신이 미소 지을 때 분노할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여신이. 군인들은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훈련할 때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기간에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네. 너무나 맞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수련해야 한다. 나쁜 걸 상상하는 건 우리 스스로에 대해 그에 대비하는 데 도움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 빨간색은 그냥 그런 느낌. 그냥 나쁜 것만 상상하는 나를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대비는 약간은 되겠지만 그냥 확실한 대비는 안 하고 그냥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대비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있겠지만 아이고 아이고 넘어가 버려. 정신적 데미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거. 예.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시각하는. 우리가 처음 직면하게 되는 건 뭐든 실제보다 더 두렵죠.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불행도 처음이면 더 두렵고요. 희망도 처음이면 더 크게 희망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 책 한 권 내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받고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책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책 한 권 낸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물론 바뀐 사람 한두 명씩 있었어요. 제 주변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뭐 책 한 권 냈는데 바로 막 세바시 나오고 막 KBS 나오고 했던 분도 있었어요. 여하튼 그런 분도 가끔 있지만 보통은 99.99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야 하는 건 자주 시각화하면서 친숙해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부정적 영향도 그래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걸 계속 시각화하라는 얘기죠.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 앞에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또 그걸 극복하는 우리 자신도 바라봐야 한다.
참 쉽지는 않은데 여하튼 제가 봐도 그래도 두려움에 직시하는 것만이 해결책이에요. 다른 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283페이지에 세네카의 얘기인데 우리는 준비된 일에 더 용기 있게 맞서고 전혀 않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당황한다. 그렇죠. 우리는 놀랄 만한 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보다 더 이상화되는 이유는 그것이 드물기 때문이야. 그러니 끊임없이 성찰하는 습관을 지니면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다. 이 세네카 얘기인데, 그래서 이 파란색은 제가 문장을 보면서 직장 생활 저도 뭐 한 20년 했으니까 경력 사원들을 뽑는 이유가 이거죠. 일단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여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신입 애들 뽑아놓으면 뭔가 조그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 되게 당황하는 걸 많이 봐요. 뭔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좀 그렇구나. 근데 신입들 중에서도 이 상상력이나 이런 애 좋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좀 덜 당황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신입과 경력이 좀 생각이 났고요. 세네카는 그래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습관을 지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역경을 만나더라도 능숙하게 대처한다. 성찰한다는 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284회. 정말 두려움이 나쁜 걸까? 그렇게 나쁠까? 좋은 점은 없을까? 정말 내 인생을 파괴할까? 내가 두려워하는 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다 있죠. 두려움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좀 알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길이 또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도 했죠. 그걸 넘어야만이 길이 보이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했죠. 그래서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그것이 오히려 커진다. 맞죠? 제가 직장 생활로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힘들었던 어떤 상사는 그래서 그 회사를 퇴직했는데 다른 데 가도 비슷한 상사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죠. 그 상사를. 그런 종류의 상사를. 그것들을 현재로 가져와 정면으로 마주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머릿속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 결과 우리가 받은 영향력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부정적인 걸 계속 상상하면 이게 통념적으로는 안 좋지만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영향력이 확 줄어든다. 또 많이 써놨네요. 네. 쾌락 적응이라는 뭐 히도닉 어댑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리 하거나 불행한 일이라도 적응하면 일상이 된다는 뜻이죠.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엄청난 좋은 차를 샀거나 엄청난 좋은 집을 갔거나 엄청난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한 달 뒤면 똑같아집니다. 기존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한 일주일 정도 행복할 것. 뭐 여기 나오네. 새 차, 새 집, 새 파트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쁨과 흥분은 사라지고 초기 만족 수준으로 돌아간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 세네카는 이런 쾌락 적응을 막기 위해서 그의 편지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 같이 무시무시하면서도 효과적인 예를 사용했대요, 세네카는. 자기 가족이 죽는 거라든지. 우리가 보면, 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왜 해라고 하지만 이런 세네카나 이런 애들은 또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주에서 빌린 것이며 바나나라는 요구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을 상실시켰다. 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갑자기 없어지면 되게 허탈하고 힘들죠. 그런데 스토아 철학에서는 네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야, 라고, 반환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감사함을 느끼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써놨네요.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여 부정적 상상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통속이고 우리 부모님들, 내 선배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부정적 생각하지 마. 근데 이런 상상은 기분을 침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네카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마 가족들 죽는 거, 자식들 죽는 걸 상상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이런 상상을 왜 했냐? 현재 상태의 행복감을 인식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는. 가족들이 죽는 걸 상상하는데 안 죽어 있잖아, 지금. 이 행복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복감을 느끼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약간 이 책에서도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서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거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부정을 상상할 때 감정 없이 관찰자 입장에서 하라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감정 없이 관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쳐다보라는 얘기잖아요.
감정을 집어넣어 더 고통받아야 제가 볼 때는 일상이 되고 정신적으로 대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감정을 그냥 밀어내버리면 감정까지 안 보고 그냥 그걸 밀어낸 거, 뭐, 예를 들면 불안을 해소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을 감당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는 없지만 제가 볼 땐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듦을 익숙한 일상으로 만들려면 감정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상상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더. 감정이 안 들어가면 덜 힘들겠지만. 네. 그래서 정신적 대비는 감정까지 넣어버려야 한다. 상황적 대비는 감정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 어떤 일에 대한 미래 부정적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서 어떤 기업의 전략을 세운다든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거는 감정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자기의 어떤 불안함을 미래에서 이 불안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엄청난 감정까지 집어넣어서 불안을 느껴버려야 된다는. 285페이지에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말라. 단지 그걸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아까 말했던 반환했다라는 185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예를 들어 다리가 절단되거나 눈이 멀었다고 잠시 상상해보라. 당신은 지금의 온전한 몸을 갖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겠는가? 전 재산을 지불하겠죠. 네. 눈이 멀고 다리가 절었는데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전 재산을 지불하겠죠. 당신의 온전한 몸 상태를 감사하다 보면 작은 결점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작은 결점들은 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린 걸 상상해 보면 지금 있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 그것의 존재에 감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도 하죠. 죽음을 생각하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인 거죠, 결국은. 또 제가 또 써놨네. 상황적 대비가 목적이면 감정 몰입 없이 해야 하고 정신적 충격 완화가 목적이면 감정까지 몰입해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스토아 철학도 이 정도까지 못 온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자뻑하면 이 친구도 이 저자도 이 외국 스페인 저자도 지금 못 잡아내. 정신적 충격은 감정까지 넣어버려서 우리가 느껴야 고통을 부정적 시각화할 때는 느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나중에 꼭 책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책에서 꼭 해볼 생각입니다. 286페이지 걱정이 줄어든다. 부정적 시각화. 그렇죠. 미래의 문제를 시각화하는 것이 현재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면 역효과다. 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수학파 해결책은 뭐 비슷한 걱정과 성찰을 구분했다라고 하면서 성찰은 관조하는 것.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불안을 줄여줄 거다. 네. 제가 또 정리하죠. 성찰은 아까 말했던 객관적 사실만 보는 거, 감정이입 없이. 걱정은 사실의 감정까지 이입되는 것. 우리는 종종 구체적인 일보다 추상적인 일을 더 두려워하죠. 그냥 상상으로 더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명확하게 시각화하면 경계가 정해진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마지막 페이지. 네. 부정적인 걸 시각화하는 것과 그걸 걱정하는 건 다르다. 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네요. 시각화는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지적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관조하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다. 관조는 이렇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쳐다보는 거. 지금 자신의 지금 모습에 방해받지 않고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피하려는 사람들보다 정신적 탄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능력은 연습이 필요하다. 네.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방해받지 않고 그냥 불쾌한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파악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관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 탄력성이 높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사유를 뭐 비슷한 괴로 계속했네요. 저도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관조하는 했던 경험, 뭐 관조했던 경험, 걱정 없이 감정 없이 한번 했던 게 뭐가 있을까?
저는 하진 않았지만 많은 자동차 사고 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이 필름처럼 천천히 돌아가더라. 그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순간에 걱정도 없더라. 이게 그 순간에 짧은 시간에 막 자기 삶이 그대로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간다는 얘기.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80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계속 있네. 네네, 잠깐만요. 걱정은 두려움의 한 형태다. 그렇죠. 우리가 피하려고 할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우리는 두려움과 거리를 두고서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오히려 지루해질 정도로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익숙해지면 지루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계속 상상을 하면 당연히 좀 영향을 덜 받을 거예요. 그 어떤 부정적 상황이 계속 앞으로 뭐 2년 뒤에 발생할 걸 계속 상상하면 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상상에서 지루해질 거예요. 두렵진 않을 거예요. 덜 두려울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의 초점이 바뀌지만 이것은 억압 전략이 아니라 무관심 때문이다라고 책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일의 철학자 후설은 판단 중지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앞에서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저지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라. 이게 저번에도 말했던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분리시키겠다는 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거 모른다. 내가 지금 좋다 싫다를 느끼고 있는 이 생각을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결국 판단을 중지하는 얘기인 거죠.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진짜 나의 본심의 나와 내가 지금 생각하고 감정하는 이것과 분리하는 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이에요. 내가 나를 쳐다보는 힘. 87페이지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든다. 그렇죠. 우리는 최고를 희망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돼. 뭐 이게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뭐, 이런 문장들이 또 생각이 나.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하죠. 최악의 시나리오 맞섰던 경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드는 경험. 이 질문을 하고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직장 생활할 때가 하나 생각나더라. 제가 직장 생활 그 보람그룹이라는 곳에 잠깐은 아니고 한 1년 이상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무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그게 이제 그 현금 자본만 한 3천억 이상 돼갖고 제가 매월 굴리는 자금이 한 700억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제가 뭔가 컴퓨터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금요일 날 19억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은 다른 뭐 화요일 조정하면 되는데 금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자금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이 성남에 있었는데 강남에서 성남까지 6시에 걔네들은 딱 퇴근하면 끝나면 19억이 손실인 거예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퇴사하고 이런 거에서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퇴사한 적 없는데 이 19억이면 내가 물어줄 돈도 아니잖아.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택시 타고. 그러니까 공공기관 6시 다 퇴근하는데 한 5시 했는데 6시 1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당연히 가면서 전화를 한 거죠. 퇴근하지 마시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제가 지금 쫓아간다. 우리 직원하고 한 명하고. 그래서 이걸 좀 처리를 해주셔야 19억이 손실이 안 난다 하면서 막 쫓아가서 은근히 걔네들하고 앉아서 한 1시간 반? 8시 반까지 그 업무를 처리해서 19억을 손실 안 나게 하고 제가 돌아왔던 기억이. 갑자기 그 생각이.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뭐 제가 특별하게 경험한 건 없었지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19억 그때 하기 전에 대표한테 말하니까 네가 물어내야지 그러더라고요. 진짜 물어낼 판이었죠. 그 회사가 그 19억이 그게 1900만 원도 큰 돈인데 19억이면 아무리 뭐 돈이 많은 회사라도 쉬운 돈은 아니었죠. 하여튼 그 생각이 한번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리고 참 힘들었다 는 생각. 네, 이상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뭐 재미도 없었겠지만.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19억을 어떻게 1시간 반 만에 해결하셨나요? 대단하셔요.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입력하는 거를 이제 다시 수정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수정을 거기서 이제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19억이 보통 돈이 아닌데, 엄청나게 큰 돈이었지. 네. 소장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어, 저는 삶의 무기가 되는 스토아 철학, 제목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대로 가야 돼, 이런 생각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생각도 많이 있는데, 인지 행동 치료에서 또 말을 내가 하는 대로 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려울 때도 좀 독창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고정관념, 지금까지 했던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배우게 되고 과목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스토아 철학에서도 회복 탄력성에 대한 단어도 자주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오늘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적 시각화. 아, 이거 되게 어렵겠다.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그래서 부정적 시 잠깐만요. 이거 그저 좀 하고. 네. 그래서 부정적 시각화, 역경을 생각해 보는 것에 이점을 잘 정리해 두셨는데요. 어,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렵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다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는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인데 오늘 내용을 전체를 보면서 미리 전쟁도 아까 평화일 때, 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준비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원하면 불행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사전 분석 사전 분석 네 281쪽의 사전 분석 회사에서 이렇게 기업에서 사전 분석이라는 것이 자주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런 훈련이 좀 삶에서 이런 훈련이 학교 수업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 그러면 철학을 배우고 예전에는 철학 되게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철학이 지혜이고 또 삶을 잘 이렇게 미리 분석해보고 어려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면 철학 공부는 우리 인생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도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조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쳐다보는 것도 어려운 일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네. 후설에 아까 판단 중지 얘기하셨고, 그래서 판단 중지 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론과 행동에 있어서 실제에 있어서 되게 실천으로 옮기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네, 제 거부터 그냥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네.
음. 풀지 못한 숙제의 흔적. 두려움은 우리를 막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이다. 매미 소리는 뜸해지고 대신 귀뚜라미 울음이 땅에서 올라왔다. 들녘에는 벌써 가을빛이 내려앉아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처럼 일렁였다. 제이와 빛은 논두렁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가 풀밭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땀은 흐르지만 바람은 한결 시원해 걷기와 쉬기를 번갈아 하는 게 오히려 즐거웠다. 제이가 빛을 보며 말한다. 빛, 사람들은 보면 참 이상해. 다들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져.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하고 또 같은 이유로 다시 실패하고 나쁜 친구를 둔 사람은 또다시 같은 사람을 곁에 두잖아. 사업가도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나도 그렇고. 왜 그럴까? 왜 똑같은 함정에 또 빠지는 걸까? 빛이 논두렁을 바라보다 제이 쪽으로 보며 말한다. 그건 풀지 못한 숙제를 계속 들고 다니기 때문이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신 안의 의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정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예전에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대하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대하니 결과도 달라질 수가 없는 거지. 숙제를 내팽개쳤으니 다시 같은 문제가 돌아오는 거지. 제이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 손가락 사이에 끼우며 중얼거렸다.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사람들은 대체로 불운이나 팔자 탓을 해. 하늘이 나를 저주했다. 운이 나빴다. 운이 없었다. 식으로. 남 탓을 해. 빛이 말을 이었다. 변명은 풀지 못한 숙제의 흔적일 뿐이야. 그건 두려움 때문이지.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하면 어려움에서 자꾸 도망가게 돼. 그렇게 회피하다 보면 결국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나게 돼. 제가 먼 산을 쳐다보며 말한다. 두려움은 늘 나를 위협하는 적 같아. 빛이 확신에 찬 말투로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이야. 멀리서 보면 산처럼 커 보여도 다가가면 길이 열려 있는 언덕일 때가 많지. 두려움은 삶이 던지는 위협이 아니라 성장으로 이끄는 초대장이야. 제가 흙에 앉아 한 줌의 흙을 집어들어 흙 속에 스며 있는 여름의 온기와 다가오는 가을의 서늘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결국 삶이란 건 두려움과 싸우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배우라는 거네? 그래, 두려움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힘이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힘이야.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야. 여하튼 변명은 안 돼. 사람의 말 속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변명과 합리화는 성장을 가로막고 지연시키는 장애물이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피해가도록 부추기는 유혹이지. 대부분은 자기 목숨이 달린 것처럼 변명을 붙잡고 살지.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면 영혼은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야. 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남이 하는 변명엔 속이 훤히 다 보여. 내가 하는 변명도 세상을 꿰뚫고 있겠지? 당연하지. 우린 서로 뻔히 보이지만 넘어가 주는 거지. 우린 자기 잘못이라는 점도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남 탓으로 강하게 믿고 싶은 거지. 그래서 별다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지. 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벼이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말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성향이나 습관은 어쩌면 수만 년 전부터 이어져 걸 수도 있겠네?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치지 않고 변명과 합리화만 하다가 결국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온 거라며. 빛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지.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그 변명 보따리를 계속 짊어지라는 게 아니라 극이 당긴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을 고치기보다 변명을 포장하는 데 더 힘쓰지. 그러니 같은 문제, 같은 고통을 다시 만나는 거지.
제인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면 진짜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 전통이나 관습, 남의 시선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 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일까부터 고민하고 결국 남의 눈에 맞추려다가 자기 숙제는 또 밀어버려. 빛이 바로 답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두둔하고 별명을 널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건설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지. 우린 누구나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 선조들이 정해놓은 관습과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역사적인 위인, 학자, 현자의 생각과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 아무리 독특한 생각이라도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동의를 얻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지. 제가 재빨리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진짜 성장하려면 결국 자기 몫의 숙제를 직면해야 해. 우리 안에 두려운 습관, 구차한 변명, 그게 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야.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순간, 비로소 그 오래된 숙제는 끝나고 영혼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거고. 빛이 말을 이었다. 삶이 제공하는 경험과 가르침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환생하다 보니 통찰력도 키우지 못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의미 없이 시간만 축내게 된 것이지. 성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지닌 잠재력에 비해 너무나도 더디게 성장하는 거지. 제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짊어진 숙제, 이제 미루지 말고 풀어야겠다. 그게 내가 태어난 진짜 이유며 임무야. 들녘의 바람이 서늘해지며 두 사람의 땀을 식혀주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잠자리를 따라다니며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상입니다. 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제이하고 빛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작가님 혼자서 1인 2역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빛, 그래서 빛으로, 네, 빛을 통해서, 예. 네. 그래서 철학처럼 자신과의 대화, 네, 깊이 있는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읽으면 재미있고 그다음에 또 뜻도 깊다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계절이 변화하는 현재 지금 쓰고 계시니까 계절이 변화하는 걸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절 변화를 제가 신경을 쓰죠. 지금 현재는. 나중에 이제 퇴고할 때 이제 또 처음부터 어떤 계절로 시작할지도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장님의 네, 글을 한번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말에 양평에 가서 이렇게 일하느라고 농사일 고구마 캐고 비 오는데 고구마 캐고 고추 따고 고추잎 따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도 힘들어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는데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있구나. 그래서 글도 저번에 조금 써놓은 거 스토아 철학 그냥 어젯밤에 이렇게 조금 책 보면서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구나. 그래도 숙제를 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가는. 네. 감사합니다. 제목, 네. 제목, 운과 우연이 만드는 삶,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대로 100일 떡을 받았다. 작고 앙증맞은 손가락 두 마디 반 정도 크기의 하얀 백설기는 가운데 분홍색 하트 모양까지 덩그러니 얹었다. 상감소에 내방한 31살의 아기 엄마가 100일 된 셋째를 안고 딸의 100일 떡을 가지고 왔다. 소중한 아기의 100일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눴다. 조용한 아기 엄마는 사실 재혼한 남편의 심한 가정폭력 때문에 셋째를 임신한 몸으로 여성의 쉼터에 입소했다가 출산일을 일주일 앞들고 미혼모 시설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인 전 남편의 딸과
5살인 현 남편의 둘째, 셋째는 100일을 맞이하였다. 어, 시설에 입소해 있으면서 셋째 딸의 100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엄마의 애잔한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공주님처럼 레이스가 달린 하얀 모자 쓰고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세상 모르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아기의 통통한 볼이 엄마를 꼭 닮아 있었다. 아기 얼굴 좀 봐도 되나요? 어머나, 잘 자고 있네요. 참 예뻐요. 통통한 볼이 엄마를 닮았어요. 하는 말에 아기 엄마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동안 상담소에 여러 번 왔지만 한 번도 울음소리를 낸 적 없는 아기다. 엄마가 상담하는 동안 내내 새근새근 잠만 자는 순둥이다. 100일은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00일이 되는 날이다. 아기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00일 상을 차리고 잔치를 벌였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100일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다. 모든 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축복의 숫자이기도 하다. 100일상에 올리는 백설기는 정결, 신성함을 뜻하는데 맵쌀 가루를 고물 없이 시루에 안쳐 하얗게 쪄낸 떡이다.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백일 음식으로 선호되고 있다. 백설기는 100명의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아기의 명이 길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도 백일떡을 하고 나면 서로 나누어 먹는다.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가만히 지갑을 열어보니 몇 장의 지폐가 있었다. 아기 엄마에게 아기 양말이라도 사주라고 담당 상담자에게 전하여 작은 정성을 보탰다. 그랬더니 그 다음 상담회기에 아기 엄마는 아기를 안고 커다란 기저귀 가방을 들고 거기다 무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을 사서 들고 왔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힘들다는 내색도 하지 않았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기와 가방 무게만 해도 얼마나 무거운데 커피까지 사오시다니요 하는 말에 아기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지난번에 감사했어요. 수줍게 말했다.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아기 엄마의 정성을 생각해서 만나게 마셨다. 옆에서 지켜보던 상담사가 말했다. 소장님, 그러다가 오늘 밤에 주무시지 못해요 하며 말리지 않았다면 단숨에 다 마셨을 것이다. 아기 엄마가 지금 있는 시설에서 10월 말까지만 입소할 수 있고 퇴소를 해서 다른 시설로 입소를 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었다. 그동안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내 모녀가 입소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다. 아기 엄마도 걱정하며 직접 입소할 수 있는 쉼터를 확인하였다. 담당 상담사도 확인했지만 아직 2달이라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그런지 마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기 엄마와 3명의 자녀들이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복지시설을 소개받았다. 10월 말에 마침 퇴소하는 가족이 있어서 4명의 가족이 입소할 수 있는 자리가 확정되었다. 기쁜 일이다. 이제 아기 엄마는 새로운 시설을 찾기 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 시설에서도 퇴소 시기인 남은 2달 동안 잘 지내다가 새로운 가족복지시설로 입소하여 일정 기간 잘 지낼 수 있다. 운과 우연이 만드는 삶을 생각했다. 긍정적 사고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스토아파는 당신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지는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빈 표현에는 속지 말라고 한다. 이전에 보았듯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게 생각보다 많다. 스토아파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소위 후페스 하이레시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것은 보류 조항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다. 나중에 기독교인은 편지 끝에 DV를 추가했다. 즉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이다. 한편 우리는 결과 중 일부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행동에 노력을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옳은 일을 했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만족해야 한다고 마르코스 바케스는 말했다. 타 상담자가 2명의 아기와 엄마를 상담할 때 5살 둘째를 돌볼 기회가 있었다. 제쿠와 콩나무 상자를 높이 쌓은 놀이를 하면서 아동과 친밀감 형성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묶은 한쪽 머리가 부러져 있을 때 엄마가 묶어준다고 하자 거부하는 아동에게 상담사가 머리 묶어주겠다고 하니 흔쾌히 허락을 했다.
한쪽 머리를 예쁘게 따서 묶어주었다. 놀이에 집중하고 있던 아동에게 공주님, 왼쪽 머리도 예쁘게 묶어줄까요? 하니 그러라고 쉽게 마음을 열었다. 반은 풀어져 있는 다른 쪽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주었다. 날씨가 더운데 앞머리도 도깨비 뿔처럼 어, 묶어줄까요? 하는 말에 그러라고 했다. 낯선 상담자에게 낯가리지 않고 친밀하게 다가오는 아동과 잘 놀아주었다. 칭얼거리는 대신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이 예뻤다. 세네카는 말했다. 현자는 모든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목적을 본다. 시작은 우리 손에 있지만 결과는 운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에 관한 판단을 바꿀 힘이 없다.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주의 책임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면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하면서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아기 엄마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와 고민 중 일부가 운과 우연으로 상담소를 통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행동에 노력을 집중했다. 옳은 일을 했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점점 스토아로 물들고 있군요라고. 네, 저도 봤습니다. 좀 네, 전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번에 작가님께서 네, 상담 관련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네, 원래 네. 다른 분 내용을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조금 써놓은 거 이걸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도 계속 했는데 네. 상담 누구가 어떻고 이렇게 상담 일지처럼 이렇게 쓰면 그건 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우선은 연습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네, 이런 상담 일주일 위주로 쓰는 게 훨씬 좋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봤을 때, 저도 네, 이제 처음에 독자의 시선으로 처음 딱 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네, 뭐 글을 두세 번 계속 읽는 건 아니니까 처음 딱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잘 쓰셨는데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30몇 살 아주머니 그 힘든 그 폭력 아주머니에 대한 그 아이에 대한 외형적인 느낌을 계속 이제 쓰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 뒤에 가면서 뭘 생각했느냐 이 지금 여자 30몇 살 되신 아주머니의 이 상담 내용이 나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계속 읽었는데 결국 그건 안 나왔어요. 그 지금 우리 제가 소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아이의 그 어떤 상황, 그리고 몇 살짜리 뭐 머리 묶어주는 이런 이제 외부적인 이제 딱 보이는 느낌인데 제가 읽을 때는 계속 그걸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독자이기 때문에. 음, 맨 마지막까지 읽는 과정에서 이 아주머니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상담해서 이야기 해주시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독자의 입장에 있으면 그걸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다음번에 쓰실 때는, 이분의, 31살이네요. 네, 31살짜리 엄마나 관련되어 있는 그 수많은 상담 내용이 있으니까 이분의 삶을 쓰는 거죠. 31살인데 이분이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남편하고 결혼했고, 그래서 뭐 이런 연유로 또 헤어졌고, 이런 어떤 상황이 궁금해지는 거죠.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까? 그 결국은 지금 이 다- 꼬마 아이의
상황보다 이 아주머니가 겪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참혹한 이 현실이 궁금하더라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사실을 쓰는 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그대로 일단 한번 써보시는 거죠. 네, 상담했었던 내용. 이분이 네, 왔는데 저는 이렇게 쓰겠어요. 그냥 지금 말로 하면 앞에 서두를 그냥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내가 볼 때는 40살로 보였다. 첫 인상은. 그런데 상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녀는 31살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얼굴에 엄청난 세월의 흔적이 있었다. 31살로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이제 쓰는 거죠. 서두에 그렇게 쓰고 이 여자는 뭐 20살에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서 했고 뭐 상황에서 엄청난 가정폭력으로 뭐 예를 들면 뭐 한 대 맞아서 귀가 뭐 나갔다라든지 뭐 어떤 엄청난 그 사건이 있었을 거니까 그런 일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이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지금 똑같이 엊그제 또 이렇게 오늘 온 거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음성으로 제가 썼던 대화체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는 우리 남편이라는 이제 아, 재혼한 남편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네, 재혼한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했어요. 라는 이야기로 네, 이야기를 전개하면 이런 분이 지금 정말 처참한 정말 상황에 처해 있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네, 네, 제 내담자가 아니어서, 네, 제가 알 수는 있는데 내용은 제 내담자가 아니어서 제가 요 떡을 이제 받으면서부터 요 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요 둘째 딸 머리 따주면서 칭얼거려서 이 아이를 봐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친해 약간 네, 봐주게 됐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리를 못 구해서 제가 나서서 확정된 자리로 네, 네, 이제 정해질 수 있었던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머리 따주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금방 말했던 핵심적 상황 내용에서 주변 상황을 작가씩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걸로는 충분히 좋죠. 나는 그 꼬마애를 머리를 상담하는 잠깐 쉴 동안에 뭐 따줬다라든지 그 상황을 제가 그 파리를 묘사할 수 있지만 파리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 글에서 보면 파리와 결혼한 거죠. 머리 따주는 일 그리고 그런 옆에서 보는 일을 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이 상담하신 내용이 아니니까 모른다라는 걸 제가 알았으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데 그건 인지는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이분의 상황, 이 미혼 여성분의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독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예, 네, 그 앞에는 모르는데 제가 들은 또 얘기는 둘째 아이가 5살인데 말이 매우 느려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아기가 어, 아주 어렸을 때 2개월이었나? 6개월이었나? 그럴 때 남편하고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안고 있던 아기를 내려놓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이 아내가 신고했을 때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던졌다고. 그래서 그 아기가 시설에서 6개월 된 아기가 시설에서 어, 이제 오랫동안 좀 지내면서 언어가 잘 안 되는 거 지금 5살이 됐는데도 언어가 잘 되지 않고 이런 남편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둘째, 셋째지만은 새 남편과 둘째 낳은 아기까지 혼자서 시설에서 아기 낳고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이혼해서 혼자서 3명 키워야 된다는 거. 네, 너무 약간 슬픈 사연이네. 네, 네. 네. 잘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봐서 넣어 보겠습니다. 보충해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이 글을 처음에 볼 때, 읽었을 때 궁금했던 거죠. 아, 이분이 네, 이런 정말 사연이 있었구나. 아우, 좀 네, 힘드시겠네. 네, 그게 네, 이제 그러니까 공감이라 이게 글을 설명하지 말고 글 안으로 독자를 집어넣으라는 게 그런 거죠. 네, 지금은 우리 소장님이 글을 쓰시는 거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주님의 머리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냥 뭐 하나의 예로 그냥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툭툭툭툭 내뱉는 것처럼 글을 쓰시면 좋죠. 그 네, 31살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술할 때처럼 네, 있는 그대로 일단은 써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우리 남편이 아이를 던졌어요. 그럼 음, 옆에 뭐 대화체로 한다면 상담자가 아이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지금 5살 동안에 말을 못하게 말이 느려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대화 형식으로라든지 사실을 그대로 좀 이렇게 표현해주면 네, 훨씬 네,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던 백설기라든지 이런 머리 따줬다는 이런 거는 이제 앞뒤에 중간중간에 잠깐의 상황을 묘사해주는 뭐 그런 네, 이야기 도중에 아이가 있었는데 뭐 잠깐 쉬는 시간에 내가 뭐 아이의 머리를 뭐 이렇게 따줬다. 그리고 뭐 다음에 왔을 때 백설기를 가지고 왔는데 뭐 내용 너무 좋거든요. 백설기 설명도 해주고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나눠 먹었다. 이거는 이제 말했던 중간중간에 간단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정도고 아까 말했던 그 아이 엄마 입을 통해서 아니면 뭐 소장님의 입장에서 써도 되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려면 대화체로 그냥 써버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금방 네, 말씀하셨다. 네. 경찰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이가 던져져서 뭐 말이 느려졌어요. 뭐 이런 식의. 있는 거 그대로 쓰라는 건 아니죠. 글은 항상 똑같이 있지만 이게 독자들이 더 잘 인식하려면 아마 소장님이 조금 더 각색도 필요한 거죠. 그게 네, 글의 특징이에요. 예, 우리가 그냥 동영상으로 계속 상황을 있는 그대로 찍는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글이 자기 의도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정도밖에 안 했는데 글로는 약간 또 과대하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야 네, 독자들이 더 잘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써셨던 뒤에 스토아 철학 이런 얘기 다 좋아요. 네, 스토아 철학 이런 얘기들은, 네. 뭐 더 이상 이거 뭐 반론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좋은 얘기들이고, 네. 또 책에 있는 문장을 조금 이렇게 또 인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읽으면서도 저도 뭐 제가 많이 봤던 내용이지만도 좋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스토아 철학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뭐 소장님이 더 좋아하는 어떤 문장이나 뭐 성경이 있던 어떤 문장이나 이런 걸 집어넣든지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시면, 네. 이제 얼추 이제 뭐 많이 너무 네 하여튼 이 상담 일지가 이제 처음인데 이 느낌으로 한번 계속 좀 써보시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일단 제가 궁금해요. 네, 독자는 궁금해야지 되잖아요. 네, 네, 맞잖아요. 독자가 궁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궁금해요. 도대체 이런 분들, 우리도 많이 봤어요. 그렇잖아요. 유튜브나 TV에서 정말 이렇게 미혼모 시설에 있는 정말 참혹한 운명에 있는 분들 아는데도 알지만 또 이분들 또 글로 보면 아, 진짜 안 됐다. 진짜 저런 분도 있구나.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또 희망을 가지잖아요. 독자들이. 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아우, 다행이다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또 상대적 행복을 찾거든요. 그게 어떻게 네. 보면 또 우리 글의 목적이죠, 뭐. 네. 네. 하여튼 주제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소재나 이거는 감사합니다. 네, 상담 관련 지금 이 글도 절대 못 쓴 게 아니거든. 되게 잘 썼어요, 글이. 근데 이제 핵심만 없을 뿐이기 때문에 핵심은 말씀드린 거 그 상황을 일단 그대로 대화체든 뭐든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봐도 이게 31살짜리가 지금 아이가 뭐 지금 몇 살이에요?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10살이잖아요. 그러면 네, 20살에 결혼했다는 거야. 네, 네, 이것만으로도 나는 스퍼 벌써
이 상황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벌써 좋은 거죠. 글로 보면 이분이 좋다는 게 아니라 독자의 시선에서는 야 진짜 야 스무 살에 결혼해서 진짜 이게 이분이 애를 키울 수 있을까? 31살밖에 안 됐는데 애가 셋이야. 그것도 뭐 전남편에 애도 있고 지금도 애도 있고 또 뱃속에도 애가 있어. 이거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만으로도 벌써 막 약간 뭉클해요, 그냥. 성공한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분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에 벌써. 네. 좋습니다. 예, 원래. 네. 원래 작가님, 어, 네. 14살에 아이를 낳은,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를 낳은 애기 엄마가, 29살짜리 애기 엄마가 있어요. 그 네. 엄마 거를 쓰려고 했거든요. 29살인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14살. 네. 아. 네, 그런 다 좋은 소재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네, 네. 살아요. 그런 분들은 잘 살아요, 지금? 어, 자꾸만 자해를 하고 엄마가 중학교 1학년 때 아기 낳고 이러면서 그래도 저는 아기를 낳고 키우는 그 용기가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응원해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금 둘째를 다른 새로운 남친의 아이를 가졌는데 어, 그 어,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무더운 뜨거운 여름에 입원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도 상담소에 병원에다 얘기하고 상담소에 상담하러 오는 애기 엄마 29살짜리. 그래서 전화 상담하자 위험하고 힘드니까 전화 상담하자 그래도 상담소로 기어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가거든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데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또 지금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고 해서 저도 감사하고 그 애기 엄마도 저희 상담소 와서 되게 좋아해요.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연계식 보내셨거든요. 무료로 상담해 줄 수 있냐고 해서 그 아들도 지금 자해를 계속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한 달 전에 입원시켰어요. 그래서 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이거를 먼저 썼는데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네. 그 엄마도 쓰시고 이것도 쓰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을 계속 써내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다들. 네. 네.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 네, 그렇죠. 아니, 네. 대충 듣기는 우리가 듣긴 했어요. 근데도 다시 봐도 또 아련하고 뭐 슬프고 참 인생이 참 별다른 운명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런 정말 본들 보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또 뭐 위안을 위로받고. 주고 하면 네, 이상하지만 그래도 또 위안을 주거든요. 아, 이렇게도 네, 사시는 네, 분이 있는데 나 네, 정도면 뭐 대충 잘 살고 있는 거네. 더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음이 든 것만으로도 이 책, 그 네, 글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임무를 다한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주는 299페이지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병원 때문에 조금 일정이 잠깐씩 변경이 되는데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번 9월 달은 200 몇 좀 쪽이라고요? 299, 299쪽? 네. 네네. 조금 일정이 조금 병원 일 때문에 뭐 그냥 편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장인 어른이 오늘 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독하시구나. 그죠? 병원도 계속 가야 되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일정이 있으니까 그 좀 그냥 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더 좋습니다. 토요일도 어디 교회에서 어디 가야 되고 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작가님. 월요일 또, 해도 네. 또 화이팅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네, 네, 상담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또 긍정적 분위기 많이 해주세요.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